중국, 일본, 한국의 완전 깨갱.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 믿기 힘드시겠죠? 그런데 지금 세계는 그 가능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조차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죠. 왜일까요? 그 무기가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적뿐 아니라 동맹국들까지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제 핵을 물속으로 옮기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조용히 한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묻기 시작했죠. 한국은 정말 핵잠수함을 만든 걸까요? 그 질문의 답은 단순한 무기 개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 숨겨진 진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의 전략 분석관 안나 로엘입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2024년 3월 15일 회의실 천장의 조명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던 그 순간을 말이죠. 북한의 SLBM 발사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임스 회의 담당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붉은 궤적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북한 동해안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모습이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추적해온 제가 보기에도 이건 상당히 위협적인 시나리오였거든요. 회의실에 모인 30여 명의 나토 군사 전문가들도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차거리 3,000km, 다탄두 재진입 기술 적용, 브리핑이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독일 대표는 펜을 돌리기 시작했고 프랑스 장군은 팔짱을 끼고 눈살을 찌푸렸죠. 그런데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을 때 회의실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스크린 우측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떠 있었거든요. 대응 시나리오 분석 협력국 대한민국.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 나토 핵전략 회의인데 왜 비핵 국가인 한국이 거기 있는 거죠? 옆자리에 영국 해군 제독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북한 SLBM 대응에 기여한다고? 회의장 분위기가 급반전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이 핵전략회의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질문 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제임스가 잠시 망설이려니 답했습니다. 분류된 정보입니다만 한국의 수중 억제 전력이 이 분석에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수중 억제 전력?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한국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에 나토의 핵전략회의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만난 노르웨이 해군 참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나, 당신도 놀랐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뒤적였습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 76% 국산화율, 세계 최초 SLBM 발사 가능 디젤 잠수함.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놀라움이 커졌어요. 이틀 후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엘 분석관, 한국 파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2주 내로 출발 준비하세요. 한국요? 무슨 임무인가요? 아시아 태평양 잠수함 전력 분석입니다. 특히 한국의 수중 억제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그 비밀을 알아낼 기회가 온 것이죠. 비핵 국가가 어떻게 핵전략회의 테이블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찾으러 떠나는 여행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배웅해줄 때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나,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하게 될 거야. 그들이 조용히 준비해온 것들 말이야.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나토 회의실에서 본 그 작은 글씨, 대한민국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한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김포공항에 착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인 푸른 바다가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 바다 밑에 숨겨진 힘이 무엇인지 이제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부산해군 작전사령부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국 해군의 규모에 먼저 놀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부두에 늘어선 군함들을 보니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안나로엘 분석관이시죠? 김준호 중령입니다. 저를 마중 나온 한국 해군 장교가 영어로 인사했어요. 또렷한 발음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견학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다만 보안상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출입 절차를 거쳐 잠수함 부두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본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길이 83.5m의 검은 거체가 물 위에 조용히 떠 있었거든요. 도산한 창호함이었죠. 이번 함 안무함입니다. 김중령이 설명했어요. 1번 함보다 일부 시스템이 개선되었죠. 잠수함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김중령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이쪽이 전투관리실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국산 소프트웨어로 통합 운영됩니다. 제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국산이라고 하셨나요? 네.
전투 체계의 90% 이상이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잠수함의 심장부로 이동하면서 더욱 놀라운 것들을 봤어요. 소나 시스템실에서 기술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화면에 나타나는 해저 지형이 실시간으로 3D로 구현되고 있었거든요. 탐지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분류된 정보입니다만 나토 기준으로도 상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수직 발사관을 봤을 때였어요. 6개의 거대한 발사관이 잠수함 전방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크기와 정밀함이 상상을 뛰어넘었거든요. 이게 SLBM 발사관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중령이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수직 발사관은 다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디젤 잠수함에 이런 시스템을 탑재한 것은 맞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바로 나토 회의에서 언급된 한국의 수중 억제력인 거구나 싶었거든요. 잠수함 후미로 이동하면서 또 다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실이었어요. 거대한 배터리 모듈들이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3주간 수중작전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건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김중령의 답변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리튬 배터리를 실전 배치한 나라가 바로 우리입니다. 견학을 마치고 잠수함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전략무기였거든요. 독일에서 기술을 도입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김중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기술이 국산입니다. 오히려 독일보다 앞선 분야도 있어요. 부두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잠수함을 봤어요. 건조 중인 세번함 신체호함이었죠. 크레인과 용접 불꽃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잠수함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나토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보유한 나라가 많지 않을 텐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핵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노트에 적으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이 나토 회의에 이름을 올린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거든요. 비핵국가지만 핵전략급 억제력을 갖춘 거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기술을 도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독자 개발하고 있다니.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인 것 같았어요. 부산에서의 둘째 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안나로엘 씨 맞으시죠?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영어로 말했어요. 명함에는 단순히 정부기관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나토에서 오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촉해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차를 타고 이동한 곳은 부산 외곽의 한 정부청사였습니다. 보안 검색을 여러 번 거친 후 지하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박 씨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 문서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이 여기 있어요. 파일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프로젝트 362 극비. 362요? 2003년 6월 2일을 기념한 코드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핵잠수함 세척 건조 계획을 승인한 날이죠. 저는 숨을 멈췄어요. 2003년이라니 20년도 더 전부터 한국이 핵잠수함을 계획했다는 얘기잖아요. 문서를 넘기면서 놀라운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초기 설계도, 예산 계획, 기술 로드맵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계획은 중단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박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가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장보고3 사업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죠. 362 프로젝트의 기술들이 모두 여기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핵추진 대신 AIP와 리튬 배터리를 선택한 거죠.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잠수함 기술을 발전시켜온 거였네요. 왜 이걸 제게 보여주시는 거죠? 나토가 한국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우리는 비핵국가지만 핵 없이도 전략적 억제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파일을 더 넘기다가 제가 발견한 것은 민간 기업들의 역할이었어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한화시스템 등 주요 조선 및 방산업체들이 모두 이 프로젝트에 관여했더군요.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도 함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접근법이에요. 정부의 전략과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된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 국산화 계획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았지만 단계적으로 국산 기술로 대체해 나가는 로드맵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76% 국산화율도 이런 계획의 결과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박 씨가 마지막 파일을 꺼냈습니다. 차세대 잠수함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죠. 차천 통급, 그리고 핵추진인가요? 그건 국제 정세에 따라 결정될 일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준비되어 있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이 20년간 진행해온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왜 이런 정보를 나토와 공유하시는 거죠? 박 씨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우리는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혁신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차 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6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년 전 한 대통령의 결단이 오늘날 한국을 나토 핵전략 회의에 이름을 올리게 만든 거였네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면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20년간의 치밀한 계획과 실행의 결과다. 부산에서의 셋째 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에 미국 해군 함정이 정박해 있더군요. 저게 미국 군함 맞나요? 저는 눈을 의심하며 물었어요. 안내를 맡은 하나오션 박정훈 팀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USS 유콘입니다. 유류 보급함이죠. 30년 넘게 운용한 함정인데 정밀 검사 및 수리를 위해 왔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이 자국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수리한다고요? 미국 본토에서 하면 안 되나요? 비용과 시간 때문이죠. 여기서 하면 30% 정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간도 단축됩니다.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미국 함정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군함들도 보였거든요. 저기 있는 건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일본 함정들도 정기적으로 오고 있어요.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죠. 특수선 야드를 견학하면서 저는 한국 조선업의 실력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정밀한 용접 기술, 첨단 진단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작업 속도가 인상적이었거든요. 미국 해군 당국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팀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몇 개월 걸리는 수리가 한국에서는 3일 만에 끝났다고 놀라워하더군요. USS 유콘 근처에서 작업하는 한국 기술자들을 봤어요. 미국 해군 엔지니어들과 영어로 대화하면서 도면을 검토하는 모습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언어 소통은 문제 없나요? 우리 기술자들 대부분이 영어로 소통 가능해요.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거든요. 조선소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니 더욱 흥미로운 것들이 보였어요. 영국 해군 함정도 수리 대기 중이었거든요. 영국 함정도 여기서 수리하나요? 네. 브렉시트 이후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한국을 선택했어요. 기술력도 인정받았고요. H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드라이독에 다양한 국가의 함정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게 다 해외 군함인가요?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어요. 현대중공업 김영수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호주, 싱가포르, 노르웨이 함정들이에요. 한국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함정 정비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수리 기술의 수준이었어요.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성능 업그레이드까지 하고 있더군요. 레이더 시스템도 교체하시나요? 네, 우리 기술이 더 뛰어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조선소 곳곳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 조선업의 생태계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본격적으로는 2010년대부터죠. 하지만 기반은 훨씬 오래전부터 쌓아왔어요. 점심시간에 조선소 식당에서 만난 미국 해군 엔지니어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 조선소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미국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아요. 속도, 정확성, 비용 효율성 모든 면에서요. 미국 조선업계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처음엔 반발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없으면 우리 해군 운용에 차질이 생겨요. 오후에 방문한 부산신항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장면을 봤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군함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거든요. 이게 다 수리 대기인가요? 네, 예약이 몇 달씩 밀려 있어요. 한국 조선소의 명성이 워낙 높아서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보고서를 쓰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군함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해군력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NATO 본부에 보낼 메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이제 전략적 자산이다. 서방 해군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니 이게 바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어요. 무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는 거죠. 부산에서의 넷째 날, 저는 한국 해군의 비밀 무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해 해군사관학교 근처의 한 연구시설에서였어요. 오늘 보시게 될 것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이상준 박사가 말했어요. 무인 수중 전력에 대한 것이죠. 연구동에 들어가니 수조가 가득한 실험실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물고기처럼 생긴 작은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게 뭔가요? 자율무 인잠 수정입니다. AUV라고 하죠.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임무를 수행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정말 정교했어요. 길이 3m 정도의 어뢰 모양 로봇이 물속을 유영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임무를 하나요? 대잠 정찰이 주 임무입니다.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죠. 더 큰 수조로 이동하니 훨씬 큰 무인잠 수정이 있었어요. 길이가 10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이건 대형급 무인잠 수정이에요.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A 크기가 상당하네요. 작은 잠수함 수준이죠.
며칠간 바다에서 자율 작전이 가능해요. 기 박사가 태블릿으로 시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여러 개의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5대의 무인잠 수정이 협력 작전을 하고 있어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광범위한 해역을 감시하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고스트 플릿 개념이구나 싶었거든요. 중국의 무인잠 수정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중국은 크기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협력과 자율성에 중점을 뒀죠. 다른 실험실로 이동하니 더욱 흥미로운 것을 봤습니다. 무인 수상정과 무인잠 수정이 함께 작전하는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수상과 수중이 동시에 작전하는 건가요? 네, 통합 운용 개념입니다. 수상정이 지휘부 역할을 하고 잠수정들이 실제 임무를 수행하죠. 화면을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늑대 무리가 사냥하는 것처럼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실전에서도 가능한가요? 이미 해상에서 시험을 완료했어요.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AI 기술의 적용이었습니다. 무인잠 수정들이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중요한 결정은 인간이 내리지만요. 또 다른 연구실에서는 기뢰 제거용 무인잠 수정을 봤어요. 작은 폭발물을 탑재하고 기뢰에 접근해서 파괴하는 시스템이었죠. 위험한 임무를 사람 대신 로봇이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반도 근해는 조류가 강해서 기뢰 제거가 어려운데 이 시스템으로 해결했어요. 점심시간에 연구원들과 대화하면서 더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수준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운용 개념은 오히려 더 앞서 있고요. 운용 개념이요? 미국은 개별 플랫폼에 집중했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군집 운용을 염두에 뒀어요. 오후에는 실제 해상에서 시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무인잠 수정 3대가 삼각편대를 이루며 수중 정찰을 하고 있었어요. 저들이 지금 뭘 하는 건가요? 가상의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훈련이에요. 모니터에서 실시간 영상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물고기 떼처럼 움직이면서도 각자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나토도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나요? 개별 기술은 있지만 통합 운용 수준은 우리가 앞서 있어요. 해가 지면서 무인잠 수정들이 모함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어요. 자동으로 도킹하는 모습이 마치 SF 영화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쓰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이 미래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의 무인 수중 전력은 게임 체인저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전통적인 해군력 개념을 뛰어넘는 혁신이다. 중국이 크고 위협적인 무인잠 수정을 만들 때 한국은 영리하고 협력적인 시스템을 개발한 거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전략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급히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IAEA 회의에서 한국 관련 중요한 안건이 논의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네바 국제기구 본부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각국 대표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계획이 공식 논의됩니다. 스위스 동료가 귀띔해줬어요. 회의장에 들어가니 한국 대표단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착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죠.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계획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가 일어나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NPT 비핵 국가로서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이 체계적이었어요.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 사용, IAEA 사찰 수용, 평화적 목적 한정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거였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선박용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군사적 목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한국 대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원자력 활동은 IAEA 안전조치하에 이뤄집니다. 투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질문했어요. 기존 한미원자력 협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미국과 별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추진됩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의 준비성에 감탄했어요. 모든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답변을 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대표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과 유사한 전홍축 원자로 방식인가? 기술적 세부사항은 개발 과정에서 결정될 것입니다만 프랑스 모델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복도에서 각국 대표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의 계획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독일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복잡하죠. 영국 대표는 다른 의견이었어요. 한국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거든요. 오후 세션에서 IAEA 사무총장이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한국의 계획은 국제법과 IAEA 규정에 부합합니다. 평화적 원자력 이용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사실상 IAEA의 승인이 나온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중국 대표가 재차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 대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평화 헌신 국가입니다. 어떤 군비 경쟁도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 대표도 우려를 표했지만
한국의 논리적 설명 앞에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회의 마지막에 IAEA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계획은 국제법에 합치하며 IAEA는 이를 지원할 것입니다. 회의장을 나오면서 저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다는 걸 느꼈어요. 비핵 국가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합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였거든요. 한국 대표단과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오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창의적 해법의 승리라고 봅니다. 규칙을 지키면서도 혁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인정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나토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어요.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 균형에 시그니피켄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니 이게 바로 한국의 외교력이었어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논리와 합법성으로 길을 여는 거죠. 제네바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는 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제네바에서 돌아온 다음 주, 저는 워싱턴 DC로 날아갔습니다. 백악관에서 한국 해군 전략에 대한 브리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백악관 웨스트윙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부, 국무부, CIA 관계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오늘 한국 해군력 평가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국방부 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죠. 이 점을 그들이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지도에 붉은 선들이 그어졌습니다. 한국의 해상 교통로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한국 무역의 99.7%가 바다를 통해 이뤄집니다. 해군력은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의 실제 의미는 뭔가요? CIA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경제 보호 수단입니다. 해상 교통로를 지키는 전략 자산이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 조선업체들의 위치가 나타났어요. 부산, 거제, 울산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조선소는 이제 글로벌 해군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우리 함정들도 여기서 정비받고 있어요. 국무부 관계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과거에는 지켜주는 나라였다면 이제는 함께 지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역할 변화를 정확히 표현한 것 같았거든요. 브리핑이 계속되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한국의 무인 수중 전력은 중국의 잠수함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중국이 개별 대응 플랫폼에 의존한다면 한국은 네트워크형 대응 체계를 구축했어요. 화면에 동중국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잠수함들의 예상 활동 구역과 한국의 대응 전력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중국 잠수함들의 움직임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발전했나요? 이미 실증 단계를 완료했어요. 효과는 예상 이상입니다. 휴식 시간에 국방부 관계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의 변화를 언제부터 주목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최근 몇 년 사이에요. 그전에는 단순히 동맹국 정도로만 봤거든요. 지금은 다르시고요. 이제는 전략적 파트너죠. 특히 해양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오후 세션에서는 한미 해군 협력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무엇인가요? 해군 작전부장이 물었어요. 공동 핵잠 운용 체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이건 기존 동맹 관계를 넘어서는 제안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의 핵잠수함과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이 통합 작전을 하는 겁니다. 정보 공유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이 정도 수준의 협력은 나토 내에서도 흔치 않은 거였거든요. 한국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요? 충분합니다.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브리핑 마지막에 핵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맹에서 파트너로요? 동맹은 지켜주는 관계지만 파트너는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죠. 그날 저녁 워싱턴의 한 레스토랑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비공식 만찬을 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보여준 게 너무 인상적이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창의력이죠.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혁신적 해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대단해요. 다른 참석자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실행력도 뛰어나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내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뤄낸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 제약을 전략적 기회로 바꿨다. 바다로 둘러싸인 약점을 해양 강국의 장점으로 만든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DC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워싱턴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예상치 못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에 정박한다는 소식이었어요. 42년 만의 일이에요.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1981년 이후 처음으로 전략 핵잠수함이 한국에 가는 거죠. 저는 즉시 부산으로 향했어요. 이 역사적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보안이 삼엄했고 미군 헌병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켄터키함이 언제 도착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오늘 오후 3시 예정입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가 답했죠. 정확히 3시, 부산 앞바다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길이 170m, 폭 12m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실제로 보니 그 위용이 상상을 뛰어넘었거든요. 트라이던트 II 미사일 20발을 탑재할 수 있어요. 미군 공보관이 설명했습니다. 각각 히로시마 원폭의 수백 배 위력이죠. 켄터키함이 부두에 정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군함 방문이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이었거든요.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이 켄터키함을 방문했습니다. 우방국 정상으로는 최초였어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에 방문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어요. 잠수함 내부 견학이 허용된 기자들과 함께 저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지만 복잡한 기계들로 가득했어요. 이곳이 미사일 발사 통제실입니다. 미군 장교가 설명했죠.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어요. 한국 대통령이 미군 승조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상징적이었어요. 동맹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견학을 마치고 나온 후 한미해군 수뇌부 회담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관할 수 있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협력 체계를 시작합니다.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 해군참모 총장이 물었어요. 정보 공유, 공동훈련, 그리고 통합작전 계획 수립입니다. 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 같았어요.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공식 격상하겠습니다. 미국 측의 발표가 있었을 때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몇 주 전 나토 회의에서 작은 글씨로 본 대한민국이 이제 당당한 파트너가 된 거였거든요. 오후에는 한미해군 공동훈련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도산한 창호급과 켄터키함이 함께 작전합니다. 훈련 담당관이 설명했어요. 재래식과 핵추진이 같이요. 네, 각자의 장점을 살린 복합작전이죠. 그날 저녁 부산 해변에서 바라본 켄터키함은 장관이었어요. 조명을 받은 거대한 잠수함이 고요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네요. 제가 옆에 있던 한국 해군 장교에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주던 바다에서 이제 함께 지키는 바다가 된 거죠. 이틀 후 켄터키함이 떠나는 날, 부두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한미 양국 해군들이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오시나요? 한국 해군 관계자가 물었어요. 정기적으로 오게 될 겁니다. 미군 함장이 답했죠. 이제 우리는 파트너니까요. 켄터키함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보호받는 나라에서 함께 보호하는 나라로 변한 거라는 걸 말이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지난 2주간을 돌이켜봤어요. 나토 회의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이렇게 큰 발견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반도의 바다가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 그 바다는 한국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자유 세계 모두의 것이었거든요.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한국의 조용한 혁명 바다에서 시작된 전략적 파트너십.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파란 바다가 보였어요. 그 바다 어딘가에서 한국의 잠수함들이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제약 속에서도 혁신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동맹을 넘어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지혜였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미래 해양 질서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